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강원대학교의 최인수 교수입니다. 먼저 금요일에 과학터치에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제가 최대한 성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블루에너지, 역전기 투석 원리를 이용한 비전통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라는 주제고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인 해양에너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제 양력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학위를 이수를 했고요. 그 뒤에 방금 소개받은 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키스트의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미시건 대학교에서 또 이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2015년부터 강원대학교 에너지공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좀 배경 지식을 포함해서 사전 좀 지식을 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이 이제 지구가 하나 이제 떠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리차드 스몰리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화학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강연에서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어요. 작고하신 화학자분이신데 노벨상을 받으신 노벨상 화학자 수상자시고 화학상 수상했는데 그분이 어떤 강연에서 말씀하시길 향후 50년 인류가 맞이할 50년 동안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강연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계를 하셨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에너지와 자원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직면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식량이라는 말씀하셨고, 네 번째가 환경 혹은 생태계라는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가 빈곤, 가난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테러와 전쟁이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질병이고, 여덟 번째는 교육,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50년 안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구로 인해서 지구가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하는 걸 보시면 실질적으로 10가지의 문제 중에 4가지 정도가 이제 에너지 혹은 자원 혹은 환경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 그런 배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총 이 4가지에 굉장히 10가지 중에 4가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그런 비중으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는 예측을 하셨어요. 실제 저희가 이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에너지원은 주로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석탄이나 석유 혹은 천연가스 등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자원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석탄이나 석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석탄은 항상 100년밖에 쓸 수가 없고 석유는 항상 30년밖에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약 한 50년가량 정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석탄 같은 경우는 한 300년가량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셰일가스 혹은 셰일 오일 같은 경우가 한 350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죠. 실질적으로 경수로에 의한 핵융합에 의한 원자력 에너지를 한 100년가량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우라늄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이죠. 만약에 이런 원자력 발전을 조금 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떤 원자력 관련된 기술이 개발이 되면 한 10,000년 정도는 계속 쓸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어디까지나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죠.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리뉴어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라는 정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석연료를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를 둘러싸고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필요성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수소 에너지는 이런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물음이 가능하죠. 질문이 가능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 전까지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전기나 가스를 쓰는 것처럼 영위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이 빨리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에너지랑 환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화석연료를 쓰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석유나 석탄을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지구의 대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대표적인 온실가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예,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 그러다 보면 이제 생태계가 변하고 뭐 저희 인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구 생태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경향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한 50기가톤, 그러니까 50기가톤이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전까지 그 CO2의 배출량이 계속 높게만 유지됐던 건 아니에요. 예,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저희가 보는 CO2 배출 경향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늘어나게 돼요. 예,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인류 역사상의 큰 역사상의 사건이 있죠. 예, 여기 보시는 이 과학자의 영향인데 바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석탄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돼요. 예, 그때부터 전 지구가 CO2의 배출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 온실가스의 증가와 절대 떼놓을 수 없는 이제 환경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 지구가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좋아하는 황제 펭귄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들의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극에 있는 북극곰 같은 경우가 빙판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이제 얼음이 계속 녹고 있는 거죠. 이런 그림들 아마 잘 보셨을 거고요. 아마 이런 그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저희가 이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일어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나라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국가별로 표현한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배출량을 인구의 숫자로 나눈 거예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체 면적은 굉장히 작고 굉장히 좀 작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전체 발 중에 검지 발가락에 해당할 정도의 굉장히 큰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끄러울 만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한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가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배출 규모가 많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기관에서 기후변화 협약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첫 번째 있었던 회의가 이제 COP1이라고 하는 회의였고, 교토의정서는 일본에서 있었던 세 번째 회의였는데, 그때 이후로 CO2 배출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세밀하게 배출량을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5년도에 파리의정서라고 하는 이제 18년 지나서 다시 한번 기후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CO2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강제적인 사항을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짐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진국들만 CO2 배출량이 많은 일부 선진국들만 배출에 대해서 감축을 하자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 2015년도에 있었던 파리 의정서 때에는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이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출 그 감축 규모를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일종의 조정 그 제재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토 의정서에 비해서 파리 의정서가 좀 강제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리 의정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얼마만큼 더 배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은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인류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갈 그 세대의 인류들도 절대 온도를 2도 넘어서 저희가 CO2 배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2도시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 저희가 그 지구가 이제 총 배출할 수 있는 전체 양에 비해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양이 이제 저희가 이제 남은 양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양을 배출해서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2도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1.5도씨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CO2 양이 그만큼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CO2의 배출,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라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모든 인류가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는 석탄이나 석유나 어떤 핵에너지,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것을 뜻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는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에너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에너지나 연료를 뜻하고요. 재생에너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를 재생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복합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고요. 신에너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화석연료의 또 다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수소에너지 혹은 연료전지 혹은 가스화 기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태양열,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조력, 그 다음에 지열 발전, 그 다음에 해양에너지 혹은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영어로는 이제 로우 카본 에미션 혹은 제로 카본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생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규모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럽이나 주로 미국이나 해당하는 그 북미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이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OECD 회원가입국 중에 저희 나라도 이제 OECD 회원가입국인데 저희 나라는 아쉽게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이 수치를 이제 계속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도 많이 늘리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해서 많이 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다.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지불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화석연료, 즉 석탄이나 석유를 써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전기는 우리가 쉽게 좀 적은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이 여러분 만약 재생에너지를 평상시처럼 지금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처럼 쓰고 싶으면 가격을 그만큼 낮춰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제입니다. 그게 과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 이제 비중이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낮잖아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쓰세요, 많이 써야 됩니다라고 일종의 그 장치를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그 일반 개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 보통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 사업자라고 하는 이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 프로 이상 그 생산하는 전기의 몇 프로 이상을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정부의 지침,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그 발전 용량 중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할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시켜야지만 지속적으로 발전 사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꾸준히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이제 높이는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갑니다. 그래서 뭐 2030년까지 한 20% 전체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전기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세운 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재생 에너지.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가 비전통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전통적인 재생 에너지와 비전통 재생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풍력이나 수력이나 조력, 파력 이런 것들은 다 전통적인 어떤 개념의 재생 에너지입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존재해 왔던.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태양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혹은 태양광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걸 이제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신 게 풍력 에너지죠. 예. 우리나라도 요즘에 풍력 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왔는데 강원도 여행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저 멀리 산 위에 보이는 굉장히 큰 풍차 같은 바람개비 같은 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게 쉽게 말하면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한 윈드 터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육상에서의 육상 풍력도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상에서 이 풍력 발전소를 짓기에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 바다 위에서 풍력 발전하는 해상 풍력도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바로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는 사실은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죽은 나뭇가지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해서 우드 펠릿처럼 가공해서 연료로 쓰고 그 연료를 태워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은 생물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환경을 뭐 침해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종류의 이제 그 버리는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로 쓰는 거를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로 보통 얘기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조력에너지죠. 우리나라가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봤겠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조대와 간조대의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높이 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전기를 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해양 에너지인데요. 사실 해양 에너지 앞서 말했던 조력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해양 에너지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조금 이제 넓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조력뿐만 아니라 파력 혹은 이제 어떤 바닷물의 위쪽과 아래쪽 바닷물의 이제 온도차를 이용한 그 온도차 발전도 다 이 해양 에너지에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해양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태양열, 태양광 혹은 뭐 풍력에 비해서 많은 각광을 받지 않았던 재생에너지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의 그 정도가 조금 이제 발전의 정도가 좀 늦어 오기도 했었고 이미 태양광이나 태양력이나 풍력이 너무 많은 발전을 이뤘고 실제 그 설비가 많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풍력은 조금 이렇게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에너지원인데 우리나라 전 지구의 지표의 97%가 바다로 덮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쉬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기술의 개발 정도가 좀 낮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바닷물이 갖고 있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역전기 투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그 해양 에너지를 전기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술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은 바로 염도차 발전이라는 겁니다. 염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이 그러니까 용액 내에서 지금 짠 정도가 어느 정도 다르냐, 짠 정도를 나타내는 걸 이제 염도라고 하는데
이 염도가 높은 물과 염도가 낮은 물을 섞었을 때 어떤 그 전기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저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 염도차 발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농도가 높은 물과 농도가 낮은 물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크게 이 염도차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역전기 투석이라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압력 지연 삼투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발전 원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삼투라는 현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투라는 현상 혹시 아시나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목욕을 할 때 오랫동안 탕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이제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현상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삼투라는 현상은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뜻하고요. 반대로 이제 투석은 용질, 흔히 말하는 용액이 있을 때 용액에 이제 어떤 그 물질이죠. 녹아 있는 물질인 용질이 이온 교환막이라는 그 막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압력 지연 삼투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했던 그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그래서 용매의 이동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얘기해요. 용매가 이동할 때 저희가 할 때 그 압력이 한쪽에 생기게 되고 그 압력을 통해서 이제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빈을 통해서 터빈의 움직임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원리가 압력 지연 삼투고요. 그다음에 역전기 투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해요. 자, 그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어떻게 용질이 이동하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역전기 투석의 시스템의 계략도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온 교환막이라는 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이온 교환막은 어떤 한 종류, 보통 저희가 이온이라고 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는데, 그 양이온만 특별하게 그 한쪽 방향으로 넘겨주는 양이온 교환막이 있고요. 음이온 교환막만 통과시키는 음이온 교환막이 있어요. 음이온만 통과시키는 음이온 교환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교대로 배치를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양이온 교환막, 여기 음이온 교환막, 여기 양이온 교환막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 사이에 공간이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쪽 공간으로는 농도가 높은 물, 즉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농도가 높은 물을 넣고 이쪽으로는 농도가 낮은 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농도가 높은 물, 바닷물에서 왼쪽에는 양이온 교환막이 있고 오른쪽에는 음이온 교환막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농도가 높은 물에 있는 Na+라고 하는 양이온, 즉 소금을 생각하면 되는데 소금에서의 나트륨 이온이거든요. 네, Na+ 소듐 이온이 양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이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소듐 이온은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 교환막을 통해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네, 반면에 음이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의 경우에는 반대로 양이온 교환막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고 음이온 교환막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온 교환막을 통해서는 Na+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때 저희가 여기 이동한 양이온을 외부 린싱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순환을 시켜줍니다. 용액을 순환을 시켜주면 이쪽으로 양이온이 이제 다시 모이게 되고, 여기 있는 양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다시 소듐 이온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Na+라고 하는 소듐 이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이동을 하고요. 염소 이온에 해당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전기적으로 원래 중성이었던 상태가 한쪽은 양이온이 많아지고 한쪽은 음이온이 많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쪽은 양이온이 지금 많아지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쪽은 양이온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 이제 전극을 놓고, 전극은 이제 이온들이 그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데, 전극을 놓으면은 이 전극의 주변에 철 2가와 3가의 용액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진 것을 낮춰주기 위해서 철 3가가 철 2가로 바뀝니다. 반대로 양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이 영역에서는 양이온의 농도를 반대로 이 철 반응을 통해서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2가가 3가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철 이온이 2가가 3가가 되고 3가가 2가가 되는 현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자가 이동해야 되는, 전자의 이동을 수반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철 3가가 2가가 되는 과정은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기화학적으로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2가가 3가가 됐죠.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더 잃어버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인 산화 반응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역정유 투석의 시스템의 핵심은 이온의 이동이 결국에는 양쪽 전극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전자가 발생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이 현상을 이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역정유 투석의 장점과 단점을 좀 보시면 특징을 좀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태양열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를 보시면 태양이 하늘에 떠 있을 때만 저희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역정유 투석을 이용한 발전은 어느 때나 저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수력 발전, 어떤 해양에 있는 물, 거대한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할 때는 뭐 댐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뭐 건축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도 많이 없고요. 유일한 단점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역정유 투석이라는 것을 구현을 할 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온을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온 교환막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이온 교환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물질인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온 교환막을 얼마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역정유 투석이라는 기술 자체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아직까지는 상용화시켜서 전기를 생산하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역정유 투석과 관련된 기술을 가장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왜 네덜란드일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 세계 지리나 아니면 사회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네덜란드는 유난히 그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바다 그 어떤 연안 근처에 있는 땅들이 바로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3면의 바다를 둘러싸여 있지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육지 면적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해수면과 이제 지표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이런 그 접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대표적인 물과 관련된 물 기술 회사가 바로 웨서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역정유 투석에 대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플랜트라고 하는 거의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설비까지 구축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 2014년에 네덜란드 이제 국왕의 이름을 따서 이 웨서스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레드스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첫 번째 상용급 역정유 투석 플랜트를 구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이 웨서스라는 회사에서 실제 이 물 기술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웨서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기관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쁜 건축물이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석사 과정, 저희가 이제 학부가 아니라 이제 석사 과정에 대한 교육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그 웨서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Global warming, 음성이 송출이 되는지 잘 increasing oil 모르겠는데 prices, 보시면 the world needs new sustainable energy sources. We proudly present Blue Energy. 이게 이제 웨서스에서 갖고 있는 역정유 투석 장치 어떤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We connect a small 바닷물과 motor to 강물을 our 섞어서 machine. When we 라인을 open two 연결한 다음에 이제 valves, 바닷물과 강물을 흐르게끔 트는 겁니다. 틀게 되면은 we let salt water and 강물과 fresh 바닷물이 water flow 섞이면서 through the machine. 오른쪽에 있는 선풍기가 이제 돌아가기 The 시작해요. motor starts running.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가 정말 바닷물과 강물이 섞여서 Let's take a look 생산되는 inside.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Salt water and fresh water flow along ion selective 실제로 기술이 어떻게 membranes 구현되는지까지 due to the concentration 일종의 difference. 그림으로 Salt 이쁜 ions 그림으로 permeate through these 표현을 해주고 membranes 있고요. from 그래서 salt water to 이온 fresh 교환막을 water. 경계로 양쪽 Negatively 한쪽에서 charged chloride 양이온이 to the left 한쪽에서는 and 음이온이 at the 이동하면서 same time, 전기가 positively 생산되는 charged 그런 sodium to the right. This 과정을 좀 charge 보여주고 transport 있습니다. we can easily transfer into electricity. Hundreds or thousands of membranes can be 넘어가시고요. 실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정리 투석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한 연구진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그 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접경 지역에 있는데 그 폐수 처리장에서 폐수와 바닷물을 이용해서 혼합해서 저희가 역정리 투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 믹싱 엔트로피 배터리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최초로 구현해서 보고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역정리 투석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제주도에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연구센터라는 걸 지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특화되게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종합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역정리 투석 장치에 대한 기술 개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역정리 투석에 대한 꽤나 규모 있는 장비를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인가 그때 그 주한 미국 대사 니퍼트 대사가 실제 이 제주 글로벌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역정리 투석에 대한 원리를 시연을 받고 한 적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역정리 투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이 연구는 어떤 연구를 과연 이 역정리 투석과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역정기 투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온 교환막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온 교환막을 포함한 역정기 투석을 구성하는 소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온 교환막을 더 값싸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이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온 교환막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온 교환막을 새로운 형태의 이온 교환막을 개발을 했고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온 교환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정리 투석을 구동할 때 사용되는 전극,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온성 전류를 전기적 전류로 바꿔주는 전극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구동을 할 때 우리가 흘려주는 바닷물과 강물의 농도, 그 다음에 유량,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역정리 장치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압력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구동 조건들이 이 우리가 생산하는 전력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역정리 투석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교차로 배열을 하고 이걸 체결하면은 조그만 한 가로 세로 7cm 정도의 굉장히 작은 반응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반응기를 보통 이제 그 연구실 규모의 반응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반응기에 강물과 바닷물을 연결하고 그 이제 린싱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서 용액을 순환시키는 용액을 걸어주게 되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랑 요 역정리 투석 그 장치를 랩스케일, 그러니까 그 연구실 규모의 랩스케일 역정 투석 장치를 만들어서 염도차에 대한 영향을 봐요. 우리가 이제 바닷물과 강물을 섞을 때 두 염도차, 즉 강물의 염도에 비해서 바닷물의 염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에너지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좀 연구를 해봤었고, 단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염도차를 늘리면 저희가 그 바닷물의 농도는 계속 늘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바닷물에 녹을 수 있는 이제 소금의 양이 그 흔히 말하는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결국에는 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농도가 낮은 물의 농도를 계속 낮춰가는 것인데 그렇게 농도를 계속 낮추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전기가 이제 이온이 이동하고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 이온이 그 농도에 따라서 그 물질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 잘 흐르지 않느냐가 결정이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땀에 보면은 이제 몸에 이제 땀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전기를 만약에 감전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만큼 땀 속에 있는 이온 물질들이 전류를 전달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말하면 이제 담수에 있는 그 염분의 농도가 낮게 되면 그만큼 저항이 크게 걸려요.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염도 차이를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그 전력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거는 그 염도차의 영향, 어떠한 특정한 그 염도에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 그런 상관관계는 어떤지를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역정식 수석 장치를 구동할 때 담수와 해수를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의 유량으로 밀어 넣을 때 전기가 얼마만큼 생산이 되느냐라는 것들도 저희가 연구를 해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를 진행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장치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치를 구성하고 나서 얼마만큼 많은 양의 전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연구를 진행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진행한 연구 중에 하나는 그 역정기 투석 장치에 사용되는 전극의 종류인데 이 전극의 종류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극의 종류를 바꿨을 때 얼마만큼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왜 전력의 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역정기 투석 장치는 아까 말했던 양이온과 음이온, 그다음에 양이온 교환막을 이제 하나씩 연결하게 되면 그게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단위전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싱글셀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전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단위전지 말고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 양이온 교환막 연결한 다음에 계속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을 추가로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추가되는 경우를 저희는 이제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쌓아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스택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스택의 개수를 한 14개까지 늘려봤고요. 물론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한 50개, 거의 한 100개까지 늘리는 기관도 있는데 14개 정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 LED 램프, 여러분들 깜빡깜빡하는 그 전구 램프를 이제 점등을 하는 실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여러분들께 이 금요일의 과학 터치가 사실은 그 어떤 연구 기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나중에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랑 그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종의 교육 활동으로서 이거를 이제 어떤 경진 대회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라고 하는 것을 2018년도에 진행했었는데, 이때 학생들이랑 같이 이 역정기 투석 장치를 실제 제작하고 구현해서 어떤 그 일종 전원, 불이 들어오는 건전지처럼 전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시연을 해서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실험실에 있는 학생이 제작한 그 기술에 대한 기술 설명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실제 저희가 그 셀먼 아이언이라고 하는 그 팀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출품을 했었고, 실제 뭐 이제 바닷물과 강물을 오가는 이온의 이동이 마치 이제 회기성 어류 중에 하나인 연어의 움직임과도 같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쭉 이 영상을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거를 쭉 다 보고 넘어갈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보시면 이제 해수 용액의 흐름과 담수 용액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제작한 그 영상들, 제 영상은 좀 스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고, 실제 학생들이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전극을 만들고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14개까지 스택을 쌓은 다음에 용액을 넣고 구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램프를 구동하기 위한 램프를 납땜을 해서 고정을 하고, 실제 강물과 바닷물을 섞어가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점등을 하는 그런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이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은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상금도 받고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겨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그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역정지 수석 장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영양 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바닷물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바닷물을 바로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닷물에는 굉장히 많은 오염물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오염물들이 결국에는 이온 교환막에 영향을 끼치고 역정지 수석 장치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오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제가 그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강연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연료전지나 수전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역정지 투석에 대한 장치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전기화학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 변환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인 태양광을 이용해서 저희가 전기를 1차적으로 만들어내면 뭐 수전의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한다든지 혹은 이산화탄소를 분해한다든지 해서 연료를 만들고 다시 그 연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이런 연료와 에너지 순환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렸던 그 역정지 수석 장치도 사실은 재생에너지, 즉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전기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이 연구는 저희가 지금 그 이제 대학원 과정을 끝내고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 중인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성실히 재밌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나요? 좋은 강연을 해주신 최인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강연을 보신 분들의 질의 댓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원자력 에너지가 좀 불안하긴 하죠. 예, 불안하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 불안감이 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사례가 또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축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연수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품을 교체하는 것들, 그다음에 유지와 보수 관련된 우려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자력 발전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보다는 저희가 에너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갈 때는 항상 어떤 그 점진적인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게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생에너지로 바로 대체를 한다?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딘가에 부하가 크게 생길 건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어떤 환경적인 혹은 이제 그 기술 자체의 위험성 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간에 이제 개선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우려를 종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그걸 당장 그 원자력 발전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천천히 어떤 그 에너지 원별 비중을 맞춰가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그리고 이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산화탄소가 우리 인류에게 어찌 보면 사실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구온난화라는 말씀을 드렸고 온실 효과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표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느 정도 그 따뜻한 일정한 온도에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기 중에 CO2와 같은 그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화성같이 굉장히 차가운 온도 차이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인류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CO2는 어느 정도 적정량은 필요한데 그것이 많아졌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CO2는 이산탄소는 필요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으면 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그 CO2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CO2가 발생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뭐 전기 에너지를 좀 아껴 쓴다든지 그런 식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